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역사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슬람을 했었잖아요. 인도, 동남아시아의 이제 그 남아시아와 서아시아를 배웠으니까 유럽사에 대해서 배워봐야겠죠. 우리가 로마가 망하고 나서 이제 중세로 들어가는 서유럽의 봉건사회, 이런 봉건사회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렇게 길지 않을 예정이니까 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먼저 게르만족의 이동으로 인해서 중세 서유럽이 형성되거든요. 원래 이렇게 로마가 있다가 게르만족이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국가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봉건사회라는 게 특이하게 형성되는데 이게 어떻게 생기는지 볼 거고 중세 유럽의 사회 경제 구조가 굉장히 중요해요. 장원제와 봉건제라고 하는 이러한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서유럽의 봉건사회에 저기 C가 되는 그 게르만족이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 게르만족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유럽 북부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유럽 북부에 살던 사람들인데 훈족이라고 해서 이 훈족이 흉노족이라고 이제 우리가 그 중국 때 배웠던 한족이나 한나라나 당나라 이런 데에서 공략했었던 흉노족이 이제 당이나 한의 공격을 받으면서 그 사람들이 밀려서 서유럽으로 가게 되고 서유럽으로 가서 그 사람들을 훈족이라고 부른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훈족이 압박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 밀려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에 밀려서 내려오기도 하고 또 게르만족에서 인구 증가와 경작지 부족이 나타나게 돼서 게르만족이 이동하게 됩니다. 자, 원래는 이제 원거주지가 이쪽인데 제일 유명한 고트족이라던가 반달족, 프랑크족, 앵글로색슨족. 지금 유럽 영국 사람들은 앵글로색슨족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잉글랜드라고 부른 거거든요. 자, 그리고 부르근드족 이러한 사람들이 훈족이 이렇게 압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동해서 서로마 제국령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서로마 제국이 거의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멸망에 이르게 되면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중세 서유럽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다양한 게르만족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모습을 보인 게 프랑크족이었는데 이 프랑크족은 프랑크 왕국을 설립합니다. 자, 이렇게 프랑크 왕국 같은 경우에 이동거리가 굉장히 짧고 크리스트교를 일찍 받아들였거든요. 로마가 크리스트교 중심이었는데 이런 크리스트교를 일찍 받아들여가지고 중세 문화의 토대를 세웠거든요. 다른 데 보시면 반자이족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이동이 길죠. 왕국들은 많아요. 서고트, 반달, 동고트 왕국 많이 세웠는데 부르근드족도 있고요. 근데 이 프랑크 같이 보시면은 이 프랑크는 여기에서 요만큼만 이동을 하고 자, 반달 같은 경우에는 여기로 이렇게 올 때 그 근거지를 다 버리고 여기에 정착을 한 건데 이 프랑크족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점점 이렇게 세를 불린 거예요. 이렇게 세를 불리다 보니까 땅덩어리도 커지고 그리고 그 세력이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오래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 프리크리스교를 굉장히 일찍 받아들였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프랑크 왕국의 의의는 로마 문화와 크리스토교 문화, 게르만 문화가 합쳐지는 하나의 중세 문화를 발전시켰다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유럽의 기틀을 마련했고요. 자, 이러한 프랑크 왕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세세하게 들어가면은 메르빙거 왕조와 카롤링거 왕조가 이렇게 나누는데 이런 것까지 여러분 아실 필요 없고 가장 중요한 왕인 카롤루스 대제만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카롤루스 대제는 그 프랑크 왕국의 정성기였고요. 아버지 피핀 궁제였던 아버지 피핀이 이제 왕위를 받아가지고 왕위를 양위 받아서 이제 가장 꼽힌 때가 카롤루스 대제입니다. 자, 그래서 중앙집권을 강화하고요. 지방관을 파견하는 등 해서 이베리아 반도나 브리튼이 저기거든요. 영국, 네, 영국을 제외한 오늘날 서유럽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크리스트교를 보급합니다. 정복지에 교회를 건립하면서 이제 크리스트교를 이제 보급을 하고 이렇게 크리스트교를 보급을 하니까 교황이 굉장히 고맙잖아요. 원래 게르만족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교황이 고마운 마음에 뭘 주냐면은 로마 황제의 대관을 줍니다. 자, 이제 서로마 황제의 대관을 주고 그 비잔티움 제국을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비잔티움 제국에서는 당연히 발끈할 수도 있었겠죠. 자, 이렇게 발끈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나중에는 이걸 인정을 해서 소로마 황제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카롤루스 대제가 카롤링거 르네상스라고도 부르는 카롤루스 르네상스를 만들어서 문화를 보흥시키고요. 그래서 중세 서유럽 문화권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게 카롤루스 대제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카롤루스 대제가 봤을 때 칼을 들고 있고 십자가를 들고 있었어요. 자, 여기 이것을 봤을 때 정복 영토 확장과 크리스트교 보급 모두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카롤루스 대제 사후 죽은 다음에 아들이 셋이 있었거든요. 이 아들 셋으로 동프랑크, 지금의 독일 지역인 동프랑크와 서프랑크, 프랑스 지역인 서프랑크, 이탈리아적인 중프랑크로 나뉘면서 왕권이 약화되는데요. 자, 요렇게 나뉩니다. 요렇게 서프랑크, 동프랑크, 중프랑크로 나뉘었다가 이게 베르댕 조약으로 나뉘어졌다가요. 메르센 조약을 통해서 이 중프랑크가 원래 이만큼이었는데 중프랑크가 나누어지면서 중프랑크는 이탈리아의 한도에 되고 서프랑크, 지금의 프랑스, 지금 프랑크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 동프랑크 왕국, 저머니잖아요. 게르마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름이 지어진 거예요.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프랑크 왕국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러한 프랑크 왕국도 얼마 안 가서 나누어졌었잖아요. 근데 그게 9세기였거든요. 근데 9세기에 노르만족이 이동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바이킹으로 잘 알고 있는 노르만족. 이러한 노르만족들이 이동하기 시작해서요. 9세기 말부터 유럽 각지로 진출해서 서유럽에 혼란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권이 굉장히 약해지게 되고 지방 세력이 자립이 촉진되게 되면서 봉건제가 나타나게 되는 배경이 노르만족의 이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봉건제의 정착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러한 노르만의 침입으로 인해서 봉건제가 이제 성립하게 되는데요. 자, 프랑크 왕국이 분열됐잖아요. 아까 서프랑크, 중프랑크, 동프랑크로. 그리고 이민족이 침입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했어요. 그리고 침입을 하니까 원래 자기 땅에 있던 그 토지를 제대로 이용 못하고 이러니까 혼란스럽겠죠? 그래서 무력을 갖춘 기사가 이제 치안을 유지하고 농민을 보호하면서 그 농민들을 보호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농민들을 그 기사들이 부리게 되고 그래서 농노로 바뀌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봉건제 사회와 장원제 사회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중세 봉건제는 여기가 중요합니다. 주종제와 장원제를 배울 건데 여기가 가장 핵심이고 중요해요. 자, 주종제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주군과 봉신, 그러니까 종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봉토를 매개로 해서 쌍무적 계약 관계예요. 이 쌍무적 계약 관계가 무슨 뜻이냐면은 주군이 있고 이제 봉신이 있잖아요. 여기 서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계약을 해서 한쪽이 이 계약을 어겼어요. 그러면은 이 계약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나 저기 같은 경우에는 중국 같은 경우에 중앙 집권제가 엄청나게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주군이 신적인 존재고 이러다 보니까 주군이 약속을 안 지키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여기는 주군이 약속을 안 지키면 봉신이 언제든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주군은 봉신과 봉토를 보호하는 의무가 있고요. 봉신은 전투를 참여하는 군사적 본사나 이제 주군의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문을 내리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의무를 안 지키면은 계약은 그냥 파기될 수 있는 겁니다. 또 봉신은 장원의 영주가 돼서 그 장원은 이제 그 주군의 간섭을 받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방관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근데 지방관에서 뭔가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은 언제든지
언제든지 그 왕이 그 지방관을 사형시켜 버리거나 그 해임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안 돼요. 여기 장원 이 장원 내에서는 봉신이 왕인 거예요. 그래서 독자적으로 이제 장원을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권이 약화되고 지방 분권화가 촉진이 됩니다. 자, 이러한 내용인데 이거 도식화를 해보면은 여기에 국왕이 있고요. 국왕이 그 수도원장이나 대주교도 하나의 봉신인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하고 기사, 제후와도 저기를 계약을 하죠. 제후는 또 그 밑에 기사들과 계약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계약을 한 다음에 우리가 조금 이따 장원제 배울 건데 장원제에서도 잠깐 설명을 하자면은 수도원장이나 대주교 또 제후나 기사 이러한 사람들과 또 농노가 계약을 한 겁니다. 근데 농노는 이제 세금 납부를 하는 대신 보호를 받게 되는 이게 주종제, 봉건제의 그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예요. 자, 이 봉건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국가마다 달라요. 그 우리 주나라 배웠었죠. 주나라도 봉건제였는데 거기는 혈연적 봉건 관계였고요. 여기는 쌍무적 계약 관계예요. 그리고 그 이제 우리가 일본 이제 중세를 가다 보면 거기서도 봉건제를 배울 건데 거기에 봉건제도 또 달라요. 이러한 봉건제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됩니다. 자, 앞에서 잠깐 설명한 장원제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요. 이 장원제 같은 경우에는 영주 직영지와 농노 보유지, 공유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서양 본관 중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장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면 되고요. 굉장히 자급자족적인 경제 체제가 이루어져 있어서 이 농노 같은 경우에는 영주에 예속되어 있어요. 영주에 예속되어 있는 부자유민이다 보니까 영주 직영지를 경작하고 부역과 공납의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디든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계약을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사나 제후와 이렇게 계약을 하다 보니까 거주 이전의 자유는 없지만 노예와는 다르게 이제 그 가옥과 텃밭을 소유할 수 있고 가정도 뚫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부자유민이라는 거죠. 그래서 농민과 노예를 합쳐서 농노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 자, 그래서 농노 같은 경우에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다. 그리고 부자유민이다. 영주직영지를 의무적으로 경납해야 된다라는 건데, 자, 이게 그 당시에 그 이제 장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여기 영주의 성이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삼포제라 그래가지고 춘경지, 추경지 그러니까 봄에 경작하는 곳과 가을에 경작하는 곳 그리고 휴경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를 이제 영주 보유지가 있어서 여기를 무조건 해야 되고 또 텃밭 정도는 이렇게 촌락에서 꾸밀 수 있고 방목지, 공유지가 따로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서양 봉건제 그러니까 유럽사에서 봉건제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게르만족이 침입하고 노르만족이 침입하면서 프랑크 왕족에 대해서도 왕조에 대해서도 배웠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주종제와 장원제가 이루어진 거, 주종제는 쌍무적 계약 관계로 이루어진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 잘 알아두었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배울 거냐면 비잔티움 제국입니다. 비잔티움 제국이 동로마에는 비잔티움 제국이 어떻게 번영을 이루었는지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